최상의 싱생송 8월 넷째 주 역사인 가요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는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8월 30일 마지막 날 역사를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8월 30일 이날 한국 최초의 한의학 박사 5명이 탄생이 된 날입니다. 한의학 박사 5명이 탄생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한의학 박사 5명보다도 더 쇼킹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대 의학 명인 대사전에 조선족 동포가 등재가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내에 20대 한의 명의를 그 의학 명인 대사전에 수록을 하는데요. 여기에 연변 전통의학연구소의 소장인 안동주 원장이 등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연세가 84이라고 그래요. 이 고령인데 지금도 역시 진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답니다. 물론 연변에서. 대대손손 한의 집안이었다 그러는데요. 대이어서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정말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분이 계셨어? 우리 조선족 동포 가운데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일본에서 먼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네요. 그 일본의 그 굴지의 그룹이죠. 스즈키의 회장이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해왔답니다. 선생 부탁이노 하모니다 센세이 이래가지고 실제로 그 부탁을 받고 일본으로 갔답니다. 도쿄로. 그렇게 해서 도쿄에서 5일 동안 약 40명의 환자를 특별하게 진찰을 하고 치료했던 그런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그 명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너무 어두웠지 않았나. 중국 동포 사회에 대해서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그 서울 경기권에 이 한의원 이름을 얘기를 할게요. 당산 한의원의 김창석 원장이라든가 또는 감초당 한의원의 안영남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약 50여 명의 말씀 그대로 젊은 명의라는 칭찬을 듣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분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분이 계신다고요? 이런 분이. 네. 그래서 제가 공식적인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983년에 중국입니다. 전국 소수민족지구 과학기술사업자라는 영예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중국 당대 의학명인 대사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사회에서는 조선족 화타로 이미 그렇게 별명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화타. 와, 대단하죠. 네. 인터뷰 자료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50여 명의 제자를 배출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끔 했는데 옛날에 음식 명인들도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의술을 그 한국에 있는 그 의사들에게 많이 전수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시기를 같은 한민족인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의학을 전수를 해주었고 이로 인해서 서로가 공유를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으아! 박수. 중국 당대 의학명인 대사전에 등재된 조선족 화타 안동주 원장을 자랑스럽게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1976년 8월 30일이 한국 최초 한의학 박사 5명이 탄생이 된 날인데요. 한의학 박사 5분 물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조선족 동포 가운데 이런 그 안동주 원장 같은 분이 계신다는 거, 한국인 조선족 화타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명의 대사전에 수록이 될 만한 그런 실력을 갖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왠지 그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1992년 8월 24일 이날은 한중수교일입니다. 이 한중수교는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988년 7월 7일 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에서 남북한 관계 개선 그리고 또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 5월에 고르바초프가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중소 관계가 일단 먼저 정상화되죠.
그리고 약 7개월 후입니다. 1989년 12월에 미국과 소련 미소 몰타 정상회담에서 냉전 종식이 선언이 됐죠. 이제 싸우지 말자. 네. 그리고 1990년 9월입니다. 한국과 소련이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한중 수교의 디딤돌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2년 4월에 한중 수교 협상이 시작됐고요. 그 결과로 1992년 8월 24일 날 바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 성명을 교환함으로 해가지고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속 조치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은 대만과 단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은 단교 조치를 취하게 된 거고요. 자, 1992년 8월 24일 바로 한중 수교일입니다. 네. 1990년 8월 25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총장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서 휙 돌아 나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훗날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던 김옥길 여사입니다. 이 김옥길 총장, 문교부 장관, 이분이 사망을 한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길 교수의 누나 아니겠습니까? 교육 자율화 하면은 이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그 평생을 거의 이대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고 이화여대에서 교수를 하셨고 이화여대를 평생 몸을 담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까지 문교부 장관을 역임합니다. 이 재임 기간은 불과 6개월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의 자율화를 단행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뿌렸던 그런 분이죠. 김옥길 문교부 장관이 1979년 12월에 취임하자마자 취임 직후에 바로 교복 자율화를 결정을 합니다. 교복 자율화. 그때까지만 해도 검은 교복에 교모를 쓰고, 그러니까 일본식의 학생복이었죠. 사이토 복장. 그런 복장이었는데, 그런 당시에 교복 자율화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이 김 장관의 뜻을 잘 몰랐다 그래요. 교복 자율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옥길 그 문교부 장관이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답답하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해가지고요. 교육 자율화의 깃발을 교복이라는 언덕에 꽂아서 쉽게 알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 자율화 아니냐. 옷을 갈아입겠다 하면 뭔가 어떤 이미지가 선연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교육 자율화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들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설명을 하는 그런 진풍경까지 겪게 됩니다. 아무튼 취임 5개월 만에 경질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교복 자율화라는 것은 화두가 되어버렸죠. 어떤 면에서는 대세가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결국 1982년 1월 4일 정부가 중고등학생의 두발과 교복을 자율화한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두발 자율은 참 잘 돼요. 왜? 머리만 빡빡 깎은 걸 갖다가 약간 긴 머리로 스포츠 머리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머리를 그렇게 해서 이제 깎으면 되는 거니까 이 두발 자율은 잘 지켜지는데 교복 자율이 너무 더딘 거야. 당시에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전두환 전 대통령 급한 그 성미에 후임이었던 이규호 장관에게 이건 용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어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복장 자율 그러면 말이야 옷을 마음대로 바꿔 입게 될 건데 이걸 무슨 거 어렵게 교복 자율화 이렇게 이게 일이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어? 이렇게 질책을 한 거예요. 최고 통치권자가 특히나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서슬퍼런 그런 그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 통치권자가 복장 자율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지은 겁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부유층 학생들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아주 비싼 그런 고급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또 없는 집에서는 정말 오늘 입고 갈 것 내일 또 입고 가야 되고 모레 또 입고 가야 되고 새로운 옷을 어떻게 사다 놔둘 수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그래도 풍족하게 돼가지고 재활용 옷이라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정말로 학교 안에서도 선연하게 빈부가 확 갈리고 눈에 확 드러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비싸고 사치스러운 이런 옷은 좀 금해야 돼. 안 돼. 이건 안 돼. 하고 이제 이렇게 저걸 했거든. 제재를 가했거든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나타나서 아니 우리 집에는 이런 옷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라는 항변이 잇따라 올라오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학교 자율화를 단행했던 김옥길 문교부 장관 그분의 별세 소식이 1990년 8월 25일 토막뉴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02년 8월 27일 이날은요 코미디 황제 이주일 씨가 별세를 한 날입니다. 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아, 그것도 있다. 뭐 콩나물 팍팍 묻혔냐? 뭐 이런 것도. 이런 유행어들을 가지고 삽시간에 전 국민을 완전히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었던 그 주인공이지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정말 2주 만에 스타가 돼 있더라. 그래가지고 본래 본명 정주일을 두고 이주일로 예명을 이렇게 장명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눈에 선합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14대 때 국회의원을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그 딱 단임으로 14대만 지냈습니다. 15대는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정계를 그러니까 은퇴를 한 거죠. 이 코미디계에 나중에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면서 남긴 말이 지금도 회자가 됩니다.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만 이 코미디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여기는 물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여기라는 것은 작게는 국회를 얘기하고 크게는 정계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4년 동안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 이렇게 은퇴를 선언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주일다운 그런 모습이지요. 정말 눈앞에 선하네요. 네. 자, 1936년 8월 27일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제4차 무기정간을 당한 날입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은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 시절의 역사 시간에도 이건 배웠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런데 정작 손기정 선수는 한국 선수로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조선의 선수로 금메달을 딴 게 아니라 가슴에 일장기가 박혀 있었거든요. 1936년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이름으로 가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어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손기정 선수는요 그렇게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그 베를린 그 현지에서 축하 파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축하 파티는 당연히 선수단을 일본에서 끌고 갔으니까 일본 선수단이죠. 그 일본 선수단 속에 손기정이라는 일본 마라토너가 금메달을 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하 파티를 열었는데 정작 손기정 선수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베를린에 있는 조선인의 두부 공장에서 조선인들끼리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었다는 겁니다. 야, 이런 사실들 이게 하나하나 그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기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는데 한국에 그냥 소식을 전할 수 없으니까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그 일제 압제에서 그나마도 정말 우리 민족이 금메달을 땄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일장기가 덜커덕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일장기가. 그게 어떡합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신문에 발표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일장기를 지워버리죠. 요새 말로 포토샵을 한 겁니다. 일장기를 지우고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받는 모습을 딱 이렇게 사진으로 올렸다고요. 뭐 조선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박수 환희의 도가니였죠. 그 암울한 시절에 우리에게 정말 큰 희망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조선 총독부의 응징이 바로 따르게 됩니다. 그것을 보도한 그 자료를 보도한 동아일보. 당신들 말이야 왜 일장기를 뗐어? 의도가 괘씸하잖아.
하면서 무기청간을 받고 결국에는 폐간을 받게 돼요. 네. 그렇게 된 신문사가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사건. 이게 바로 1936년 8월 27일 그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인해서 제4차 무기청간을 받게 된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아니야.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어. 그 후에 같은 날짜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당당하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금메달, 그리고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손기정 선생님이 가장 가슴이 뭉클했을 거라고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전했던 바가 있네요. 네. 이 몇 번을 얘기해도 신명이 나네, 이 얘기를 하면. 1971년 8월 28일 보겠습니다. 이날은요, 김민기, 학전소극장. 김민기 씨가 아침 이슬을 발표한 날입니다. 1971년 8월 28일 김민기 아침 이슬 발표. 그리고 3, 4개월 후에 그해 말 12월에 양희은 씨가 데뷔 앨범의 아침 이슬을 또 싣게 되는 거죠.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희은 씨의 데뷔곡이라고 그래가지고 양희은 씨의 노래다, 양희은 씨가 원작자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원작자는 김민기 씨고요. 그리고 김민기 씨가 이 노래를 또 원작자이자 원곡자이기도 합니다. 양희은 씨보다 3개월에서 4개월 가까이 빠르게 먼저 취입을 했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노래는 좀 확연한 차이가 있죠. 김민기 씨는 뭐 여러분들 노래를 들어보신 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음성 자체가 굉장히 중후한 저음입니다. 아주 서정적이었었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아주 차분한 그런 음색이어서 아주 클래시컬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었던 바로 그 노래가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침 이슬이 양희은 씨의 입을 통해서 전할 때는요, 굉장히 처연하면서도 아주 또렷한 그 소리가 더 그 서늘함을 안겨주는 그런 그 맛을 또 풍기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양희은 씨가 상당히 힘이 있는 보컬이면서도 아주 처연하고, 그래서 비상감마저 동반을 했었던 이 노래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민중가요로 큰 인기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훗날 금지가 되기도 하고 또 다시 금지됐던 노래가 해금이 되기도 하는 그런 그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서 우리들 가슴으로 스며든 바로 그 노래 아침 이슬. 네. 이 노래가 발표된 날이 1971년 8월 28일이었습니다. 1989년 8월 29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라이온이죠. 암컷. 그리고 호랑이 타이거 수컷. 암사자와 숫호랑이를 부모로 한 라이거가 국내 최초로 탄생을 한 날입니다. 라이거, 라이온과 타이거의 합성어죠. 라이거.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그 반대는 숫호랑이와 암사자 사이에 태어난, 그래서 타이거와 라이온 사이에 태어난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타이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이거나 타이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태어날 수가 없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야생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 교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동물원에서 인위적으로 여건을 조성해 놓고 교배를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라이거. 세상에 없을 뻔한 그런 녀석이 태어나서 많이 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네요. 1989년 8월 29일 국내 최초의 라이거 탄생이라는 토막 기사를 전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한두 가지 이야기거리로 챙길 만한 게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전 정말 행복한 작업,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를 가져요. 감사합니다.